네, 자, 우리 낯선 문학 분석법 산문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문도 의미를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와 그리고 서술 방식, 진술 방식,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지에 페이퍼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4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3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늘어났고 근데 시험에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4페이지에서 막 5페이지까지 늘어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의 텍스트량에서 문제를 20제를 넣으려면 활자 자체를 그러면 이 지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 통제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문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지문의 길이를 늘리면 다른 지문의 길이를 줄여야 돼. 하지만 독해 문제는 13, 4문제 이상을 무조건 내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딱 지문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 봤자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수능만큼 길어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백일기도라든가 이런 등의 모의고사를 낼 때도 실제 기출에 나오는 페이지에 들어가는 텍스트량을 딱 재서 텍스트량에 20% 정도만 텍스트량을 더 넣어요. 더 넣어. 똑같이 하진 않아. 좀 글자를 조금 더 빡빡하게 해요. 왜냐? 그러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내가 빨리 푼다, 빨리 끝난다는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평소에 그거보다 많은 양의 활자를 읽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때는 뭐 20분 안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 20% 정도 텍스트량을 증가시켜 놓거든요. 하지만 30% 이상 증가된 모고는 사실 실제와 동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어도 옳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지문 훈련한다고 좀 무지막지하게 긴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건 실전 훈련은 아닌 거죠, 사실. 과도한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문의 지문을 만약에 최대한 늘리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타 직렬을 보시면 돼요. 기타 직렬에 보면 일행직보다는 지문 길이가 길단 말이죠. 그 대신 한 지문 두 문제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지문을 길게 쓰고 대신 그 지문 안에서 두 문제, 세 문제를 내고 있다고 이미. 국회직이나 군무원이나 뭐 소방직이나 경찰직은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일행직도 한 문제 한 지문을 고수하기 어려워요. 왜? 독해 문제량을 늘리는데 텍스트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근데 소설은 퀄리티 높은 문제를 내려면 텍스트가 좀 길어야 되거든. 요 한 장면 가지고 낼 수 있는 사지선다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두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 그래서 지문을 늘린다는 건 복합적인 한 지문 두 문제짜리 세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에 이렇게 한 지문 두 문제짜리를 이렇게 적어도 격차시로는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세트를 이렇게 세트형의 문제를 한 회당 하나 정도는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과거의 기출과 차이가 있다고 해도 앞으로 갈 방향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5년 전부터 제가 늘 시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한 걸 사실은 장수생이 아니면 늘 봐오진 못했겠지만 5년 전부터 제가 얘기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독해 문제 증가, 화법과 작문의 유입 이런 것들 다 제가 3년 전, 4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거고 그때 이 시장에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비문학 독해 늘어났을 때도 이변이다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 거 이미 분명합니다. 예. 자, 그럼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산문의 의미 이해 부분에서 우리가 자, 지금 이 부분부터 볼게요. 인물은 소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그 줄거리 파악을 빠르게 하려면 사람을 잡는 거예요. 뭐 우하면 동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건과 갈등을 지배해 나가는 주체들을 파악을 해야 그래야 그 짧은 장면 안에 있는 갈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가 궁금해한다면 모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문을 읽기 전에 발문에 제시되었거나 선지에서 언급된 인물들을 빠르게 훑고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인물 중심에 파악을 해야 되는지 알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유리한 어떤 전략이 됩니다. 자, 인물이 혼자 읊조리는 말이나 속으로 하는 생각을 보면 솔직한 심리나 그 사람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재나 배경의 의미를 묻는 경우에 그때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나 기능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인물의 감정이나 그들 간의 갈등을 봐야 소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배경을 왜 그렇게 썼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펜터치를 좀 하셔야 돼요. 그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아는 작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지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펜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뭘 잡아야 되느냐? 인물의 기호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물이 5명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5가지 기호를 쓸까? 아니. 여러분 주로 객관식 문제를 내려면 주요 인물은 3인 안에 정리가 돼요. 3인 이상일 땐 보조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인물을 발문이나 선지에서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춘향전을 예를 들어보세요. 춘향, 몽룡, 변사또 이렇게 3명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의 인물이 나오면 결국에 자 향단이 춘향 밑에 부속, 그 다음에 방자, 몽룡 밑에 부속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월매? 춘향 쪽에. 그래서 이 패거리와 이 패거리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인물 5이 5갈래로 찢어져서 뭔가를 펼쳐나가진 않아요. 그렇게 펼쳐지는 소설은 객관식에서 잘라서 낼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 산문의 내용 파악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순서 볼게요. 첫 번째, 발문이나 선지에서 언급된 인물의 동그라미를 친다. 자, 그 다음에 그 인물이 다양하다면 그 중에 주력으로 봐야 될 사람을 짚어봐야죠. 자, 그 다음에 한 인물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춘향, 낭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같은 인물에는 같은 기호를 해주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선지에 여러 인물이 있다면 반복되는 인물이 주요 인물입니다. 자, 그럼 2번 지문에서 인물의 감정이나 행동의 주요 정보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와 밑줄을 쓰는 거고 그 동그라미의 적대자라든가 그 동그라미의 상대자라고 했을 때 세모, 네모나 물결을 치는 거죠. 이분법 펜터치 C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을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긍정 발문일 땐 당연히 맞는 것, 부정 발문일 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나를 갸웃거리게 하는 건 일단 보류, 빠르게 보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대사나 독백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며 지문이 길다면 장면이 나뉠 때 장면 분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커트. 지문을 끊으면서 진행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에 보면 김반장에 대한 평가라고 발문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김반장의 동그라미. 그러면 발문이 뭘 원해? 김반장을 원해. 지문 안에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김반장을 평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는 김반장을 따라다닐 거예요.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하여간 허공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꿈속이었거나 생시였거나 간에 들려왔던 게 사실이었다. 자, 움찔 놀라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어둠을 뚫고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가게를 향해 덮쳐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덫에서 뛰어나온 노루 새끼를 붙잡으러 오는 것이 확실한 젊은 사내 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고 있었다에 제가 펜터치 하나도 안 했죠. 막 드릉드릉 하지만 하지 않았죠. 김반장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서술자가 어떤 장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쫓기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가게 앞에서 씩씩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2개의 우쩍거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런닝 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그러면 여기서 사내, 그리고 여기서 빨간 셔츠의 사내. 그러면 흰색 런닝 셔츠 바람, 빨간 셔츠의 사내가 따로 있죠. 그 다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여러분 나. 근데 우리는 나가 중요해요? 김반장이 중요해요? 김반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에도 안 쳤어요. 나는 가게 옆구리의 샘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버린 도망자가 있었죠. 도망자가 누구예요? 누군가죠? 어둠을 뚫고 뛰쳐나온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반장이 나왔어. 잡으세요. 이제 잡는 거예요. 김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에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전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자, 사내는 누구예요? 발로 도망자를 차고 있죠. 자, 사내, 지금 가해를 저지르고 있는 사내. 그리고 김반장은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에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전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의 밑줄. 김반장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중요하죠. 김영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는 김반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이 있으면 바로 뒤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착각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지금 겪으셔야 됩니다. 김반장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김영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김영 도와주세요?
라고 김 반장이 말했다 라고 착각을 하셨다라고 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바로 어디서 수정을 하셔야 되냐면 김영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며. 그러면 쓰러진 남자는 도망자니까 김 반장이 아니라고. 그럼 이게 김 반장 멘트가 아니네. 그러면 도망자가 김영 도와주세요 했고, 그럼 김형이 누구냐? 자, 김형이 누구겠어요? 김 반장이 무슨 성이에요? 김씨죠? 김형이 바로 김 반장인 거지. 그럼 이때 김형이 동그라미를 쳐서 김 반장과 엮어주세요. 자, 그 다음 이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꽉 찍어 눌렀다. 여러분, 발로 차던 사람이죠? 빨간 셔츠가 그 사람이네. 자, 이 새끼 아는 사이요? 이 새끼가 누구예요? 도망자. 도망자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래? 라고 누가 누구한테 말했지? 빨간 셔츠가 김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자,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빨간 셔츠가 김 반장을 위협했습니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렸다. 무서워.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 나가서들 하시오. 난 몰라요.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죠? 김영 도와주세요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인데 김 반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일에 너희들의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 나가라. 가게집에서 나가라고. 그럼 김 반장네 가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 나가라. 그때 바닥에 쓰러져서 버둥거리던 남자 도망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씨였다. 자, 몽달씨가 도망자였는데 그럼 우린 알 수 있어요. 서술자도 아는 사람. 자,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껴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 셔츠가 몽달씨였다. 아까는 워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서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자식 어디로 토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자,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의 사내가 으르렁거렸다. 자, 그러면서 순간 몽달씨가 가게방을 향해 튀었죠. 자, 그러자 몽달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은,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가게방으로 못 들어가게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 반장. 아는 사이인데 몽달씨를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나가요. 이 가게 내 가게인데 내 가게 장사 망치지 말고 빨리 나가. 김 반장은 몽달씨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빨간 셔츠가 몽달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나오는 몽달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러닝 셔츠가 이빨 사이로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흰 러닝 셔츠와 빨간 셔츠는 몽달씨를 잡으러 온 두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나도 피하죠? 몽달씨를 아는 사람 여기 두 사람이 존재해요. 김 반장과 나. 근데 김 반장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방을 망칠까봐 막았고, 그리고 나도 숨었죠.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씨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도 김 반장도 몽달씨를 돕지 않았지만 둘의 차이는 나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못하고 있고 무서워하는 중이었고, 김 반장은 똑같이 무서워하였으나 담담하게 자기 가게만 챙긴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선지로 가기 전에 김 반장에 대한 평가를 미리 합시다. 어때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부족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죠?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인물이에요. 어휴, 막 대단한 인물 났어. 다 둘이 싸우려면 싸워라. 나는 중리. 막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가게 망칠까봐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태를 공정하게 판단한다. 판단했나요?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 다 모두 빠져야 되고, 그 다음 3번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인데 파괴를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뭔가 가해자 측, 그 셔츠, 흰 러닝 셔츠와 빨간 셔츠의 사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있으니 폭력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고, 하지만 김 반장은 방관자이자 아주 이기적인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3번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이해 타산적 인물이다가 김 반장을 딱
제대로 표현하는 선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3, 4번 중에 이렇게 고민했을 거라는 건 당연합니다. 1번, 2번, 5번은 뭔가 긍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다 지우셨을 거예요. 근데 3번과 4번 중에 무엇이 더 잘이야? 자, 그럼 이해타산적인 건 분명하지. 근데 이 사람이 공동체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자기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럴 때 뭘 고르라 그랬어요? 당연히 맞는 것.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고 선지에 두 사람이 나와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를 예로 든 거예요. 하나는 발문이 인물을 불렀고요. 그리고 얘는 선지가 두 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강남홍은 동그라미 쳐야지, 양창곡은 네모 쳐야지 라고 결심하고 지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지 미리 읽지 마세요. 사람 이름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문제에서 선지 미리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운문도 산문도 의미 문제에서는 선지 미리 읽으면 속을 확률만 높아져요. 자, 들어갑니다. 앞부분에 줄거리 이런 거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 당연히 읽어야죠. 답안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출제자가 지문을 왜 여기부터 잘랐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정답 근거가 출발할 거고 혹은 줄거리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내용. 양창곡의 연인이었던 강남홍. 밑줄 너무 중요한 정보잖아. 자, 그 다음 그와 이별 후 백운도사에게 무예를 배워 오랑캐의 장수가 되어 남장을 하고 명나라 원수 양창곡과 전장에서 맞서게 된다. 한때 연인이었는데 적장이 된 거죠. 자, 그럼 내용 봅니다. 강남홍이 옷 같은 손을 들어 화살을 쏘니 동그라미 치시고 시위 소리와 동시에 동초와 마달 두 사람의 갑옷이 깨졌다. 여러분, 동초와 마달은 제가 체크를 안 했죠. 주요 인물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는 알 수 있지? 강남홍이 공격했잖아. 그러니까 양창곡 측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적진의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두 장수가 더 싸울 뜻이 없어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돌아왔다. 자, 뇌천풍이 투구를 주워서 다시 쓰고 병력불을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조그만 오랑캐 장수야. 작은 재주만 믿고 무리히 구지 말라. 그런 다음 다시 강남홍에게 달려들더니 호련 몸을 솟구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해를 보시라. 자, 지금 강남홍이랑 또 누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뇌천풍이요. 그럼 뇌천풍의 대사 속에 조그만 오랑캐 장수야 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강남홍이요. 근데 자, 여기서 달려들었는데 말에서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 다음 해를 보시라. 이런 게 이제 편집자의 논평인데, 자, 여기서 14회. 아, 이 작품은 회차별로 가던 작품이구나. 다음에 옥피리는 자웅의 음료를 주고받으며 검은고의 아름다운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 자, 각설. 자, 이건 한편. 자, 이런 거예요. 한편. 뇌천풍이 분기탱천하여 도끼를 휘두르며 강남홍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여러분 여기에 밑줄이죠. 왜? 강남홍 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건 안 쳤는데 제가 핵심 인물인 강남홍이랑 양창곡에 대해서만 펜터치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이제 태연히 웃으며 부용검을 들고서 꼼짝도 않았다. 뇌천풍은 더욱더 약이 올라서 크게 소리 지르며 힘을 다해 강남홍을 공격했다. 순간 강남홍이 쌍검을 휘두르며 공중에 몸을 솟구쳤다. 뇌천풍이 허공을 쳐다보며 급히 도끼를 거두어 들이려는데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날아온 칼이 공중에서 떨어지며 투구를 쳐서 깨트린 것이었다. 뇌천풍이 황망하여 몸을 뒤틀며 말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전에 14회차 바로 전에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부분이에요. 이랬던 거죠. 뇌천풍이 말에서 떨어진 그 경위를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홍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유로웠고, 그리고 그냥 금방 투구를 딱 쪼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나 강남홍은 다시 돌아보지 않고 칼을 걷었다. 원래 강남홍의 건법은 깊고 얕음이 있어서 다만 투구만 깨뜨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았다. 이 얘기는요, 강남홍이 마음만 먹으면 뇌천풍의 두개골을 쪼갤 수도 있었는데 투구만 쪼갰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뇌천풍은 이미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자기가 머리가 없음을 의심하니 나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러니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급히 말을 돌려 자신의 진영으로 달아났다. 강남홍은 백운도사가 준 옥피리를 가지고 손삼랑과 연화봉으로 올라갔다.
멀리 명나라 진영을 바라보니 조용히 등불만 깜빡이는데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자, 그래서 강남홍은 옥피리를 꺼내서 거기서 한 곡을 희롱했다. 자, 그럼 강남홍의 동작들을 계속 밑줄 긋고 있어요. 이때 이 피리 소리에 자, 여기서 타양에서 떠도는 나그네의 시름을 돕는지라. 그래서 이 피리 소리에 울적함이 돋아서 자, 어떤 이는 창을 베고 누워서 잠이 들고 또 어떤 이는 칼을 치며 근심스럽게 슬프게 앉아 있었던 때였는데 옥피리 소리가 아련히 반공에 퍼졌다. 누가 부는 옥피리 소리? 강남홍이요. 자, 여러분 여기 옥피리 소리 동그라미 강남홍의 옥피리 소리가 아련히 퍼졌어요. 자, 그래서 이때 명나라의 10만 대군이 일시에 잠을 깨요. 늙은이는 처자를 그리워하고 젊은이는 부모를 생각하며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고 고향 노래를 부르고 서성거렸어요. 그러니 군중이 자연히 소란해지며 부대의 대우가 어지러워졌다. 여러분, 명나라 진영이 어디죠? 강남홍에게는 적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진을 피리 소리로 희롱해서 혼란케 한 거죠. 피리 소리로 공격하는 거야, 강남홍이. 자, 소유경이 깜짝 놀라 동초와 마달을 불러. 아까 걔네다. 동초와 마달이 강남홍이랑 싸우다가 도망간 애들이죠. 그러니 소유경도 누구겠어요? 양창국네 애들이죠. 자, 그래서 군중을 단속하게 하였다. 아유, 왜 이렇게 어지러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빨리 다 앉아있으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나 두 장수 역시 기색이 처량하고 행동거지가 수상했다. 소유경이 급히 양창국에게 알렸다. 왜? 양창국이 대장이니까. 자, 그 다음 양창국이 나왔죠? 양창국의 네모. 마침 양창국은 병서를 베고 잠을 자려다가 이 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이한 꿈을 꿨어요. 기이한 꿈을 꿨어요. 기이한 꿈을 꾸고 심중에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소유경이 황망히 군막 안으로 들어와 군중의 동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창국이 놀라서 군막 밖으로 나가보니 시간이 깊었는데 삼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영이 들끓고 깃발이 불어서 흔들리고 막 그래서 영웅의 마음으로도 그 피리 소리 어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양창국이 귀 기어 들어보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요. 그 곡조는 양창국과 강남홍 사이에 아는 곡조였어요. 자, 그래서 이 피리를 강남홍이 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옛날에 장자방이 계명산에 올라 붕소를 불어 초나라 병사를 흩어놓았다더니 누가 이 곡조를 부는지 모르겠구나라고 말은 하지만 이 노래 아는 노랜데 내 어렸을 때 옥피리 부는 것을 배워 곡조를 기억한다. 이제 한번 시험하여 자, 군사들의 처량한 마음을 진정케 하겠다 한 다음에 그도 옥피리를 불어요. 그러자 처량했던 마음이 절로 풀리며 군중이 평온해졌다. 양창국은 다시 음유를 바꾸어 한 곡을 불었다. 소리가 웅장하면서 기상이 커서 군사들의 기세가 늠름해졌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강남홍이 옥피리 소리로 양창국내 진영을 공격했고 양창국이 이 아는 음률 그럼 내가 어떻게 진정시키는지도 알지? 하면서 딱 진정을 시킨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고 자, 여러분 길이가 좀 길죠?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용이면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독해 알고리즘이니까 조금 터프하게 훈련하시라고 긴 질문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1번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여유를 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뇌천풍이 덤빌 때 웃으며 태연히 웃으며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답이고 나머지 왜 안 되나 보죠. 강남홍은 손상남과 함께 명나라 진영으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이쪽을 향해 불었나요? 네, 맞아요. 명나라 진영에 들리는 곳에서 옥피리를 불었지 진영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양창국은 꿈의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상하다 여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양창국이 피리를 불어 군중을 안정케 하는 것은 영웅이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진영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양창국은 적이 습격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했다. 미리 알고 대처한 게 아니라 어수선해지자 그리고 적이 습격한 건 아니죠. 피리 소리로 인해서 어수선해진 걸 보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미리 뭔가 예방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예제입니다. 자,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위 글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다. 판단의 내용과 근거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역시나 선지가 인물들을 알려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지를 미리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면 유리하죠. 그러면 여기에 시골자,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을 셋을 짚어. 그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서 이들이 각각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명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지를 판단하는데 근거를 찾으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지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린 세 명이니까 셋을 다른 기호를 주면서 가도록 하죠. 여러분, 저는 색깔로 했는데 또 기호도 드릴게요.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의 동그라미 칠게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입을 벌렸다. 어딜 가든 조금 더 염려 없애다. 생번이라 해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고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자, 그걸 보면 데라우치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자, 서술자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시골자가 아니라 여기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해서 데라우치상한테 매우 감격한 모양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하는지 아직 몰라요. 이걸 읽는 시점엔. 그럼 이렇게 하고 더 읽어요.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누가 물어봤죠? 아까도 질문하고 누군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시골자의 질문인 거지. 그러면 이 질문은 시골자, 이 밑에 질문도 시골자. 자, 할 것이야 많죠.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벌 게 딱 있죠. 자본 없이 힘도 안 들고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그럼 이 사람이 바로 표독한 자죠. 그럼 표독한 위인의 네모. 누구를 충동질해요? 시골자를 충동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물음표가 바로 요 사람이에요. 표독한 위인. 그런 벌이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이라고 바꿔서 얘기하죠.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밑줄 누구를? 물음표를. 그저 표독한 자를. 그 다음 왜요? 한번 해보시려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음표가요. 네모가요. 네모 여기서부터 네모 줄까? 왜요? 한번 해보시게요?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아, 그가 네모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시험 때도. 이게 더 빨라요. 여러분 이걸 하느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 해야 될 생각을 원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비문학 수업할 때도 그렇고 이 수업을 할 때도 그렇지만 펜터치 때문에 느려진다는 사람들은 한참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펜터치 때문에 느려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오던 사람이 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후딱 찍어버리던 사람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펜터치는 그냥 생각과 동시에 가요. 손으로 내려놓느라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 기호를 먹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원래 해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건 푸는 게 아니라 찍는 건데, 그래서 독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푸는 과정과 찍는 과정을 구별을 못해요. 본인이 찍으면서 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은 푸는 과정과 찍는 과정이 구별이 되게 여러분들을 강박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질을 하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 그 악독해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한 거. 자, 일본의 체계에 매우 감격한 자.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남을 충동질하는 자. 교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악독해 보이는 자. 그게 그예요. 시골에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 편하고 재밌습니다. 자, 게다가 돈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요. 네모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며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촌뜨기를 꼬신다. 자, 그래서 순실하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하다. 이게 바로 촌뜨기, 시골자에 대한 서술자의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똑같은 장사가 있으며 하다뿐인가요? 누가 얘기했어요? 촌뜨기요. 촌뜨기는 차차 침이 고여오는 것 같다. 자, 그래서 꼬심 당하고 있죠. 그러나 미천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당신은 형님이 헌병돼 있으니까 좀 내가 특별히 봐줄게 라고 그가 얘기하죠. 제 딴에는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주는 것처럼 오만한 태도로 호기만장한 그 촌뜨기는 속으로 해합니다. 속아 넘어가요. 자, 그리고 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득을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러나 그 직업의 종류가 뭔지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듣고 있는 나가 나오지만 저는 치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자,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런 소리를 듣는 시골 걸자는 시골 걸자, 시골의 촌뜨기는 더 한층 호기심에 눈을 반짝인다.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와 그 외 두세 사람이 들을까봐 꺼려서 그런 것 같기도, 또는 그 시골뜨기가 더 몸이 달아 덤비길, 그래서 자신의 부하가 되기를 원하기까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건 나의 추측이에요. 그 다음, 그런 훌륭한 직업이 뭔데 어디 있단 말이요? 라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묻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나마 촌뜨기보다는 신중해요.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지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를 무심히 저쪽 구석에서 몇 감는 걸 살펴본 뒤 안심한 듯 그자가 누구예요? 그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서 떡 먹기인데 조선 사람들을 팔아먹는 거죠. 노동자로.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인간인지를 우리 모두 지금 알게 되죠. 그래서 교활한 자다. 자, 그 다음 중량 밑에 그럼 조선 농군들이 거기 가서 잘들 일들 하나요? 아니 뭐 일들 하지. 그러면서 이런 내기. 말 잘 듣지 도간에 든 쥐인데 어쩌겠어. 굶어 뒤지는데. 이러면서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 득이만면하여 모집 방법 비책까지 설명을 해준다. 자, 그래서 요거 득이만면한 자 나는 좀 더 들으려고 머뭇머뭇했는데 뭐 그만 결국에 막 욕객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봅시다. 시골자 어수룩합니다. 시골자 어리석습니다도 얘기해도 돼요. 근데 물론 뭐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의 꼬심대로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수룩하다 어리석다는 X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더 적합하지. 하지만 여기서 얘를 소거하지 마세요. 뒤를 보겠습니다. 자신을 충동질하는 그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답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의 부하라도 되겠다고 결심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서술자인 나가 그런 식이다. 거의 다 속아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결심한다라고 말할 만한 시골자의 내면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는 눈치가 없나요? 아니에요. 눈치 싹 보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되나 아주 교활한 자죠. 교활한 자는 눈치 없을 리 없어. 자, 주변 사람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이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용의주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질문을 통해 시골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간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누가 주로 했죠? 질문은 시골자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 뭐 예를 들어 시골자보다는 좀 신중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한 번 물어보기 때문에. 하지만 왁자하게 들어온 욕객을 의식해서 말을 멈추는 건 그지 시골자의 동행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중한 면이라고 봐야지 이 사람이 소심한지는 알 수 없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희곡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인물이 좀 많잖아요. 이럴 때 홍기자, 소장, 비서관, 기자들, 주치.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사람들 다 뭐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오히려 뒷부분을 잡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기다 칠 필요보다는 자, 홍기자 객관적, 소장 비판적, 비서관 언론의식, 기자들 부담스러움, 주치의 소극적. 결국에 여기서 지금 사건과 뭔가 취재활동과 그리고 여기 기자회견 이런 사건들이 나올 거고 그 한 사건에 대해서 각각이 무슨 입장인가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을 추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구나만 아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사고가 발생한다. 자, 이 사건이죠. 매몰사고. 그 다음에 현장 부분에서 홍 기자가 말합니다. 홍 기자, 여기는 동진광업 사업소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자, 올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10하루째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군가 유일한 생존자가 있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위원회 회장이시며 자, 그리고 동진광업소 소장이신 권호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나와요. 이때
여러분 여기서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뭐 구경꾼들의 얼굴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지금 사람 하나가 갱도에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TV에 나온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갇혀있는 김창호 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소장. 에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6시간씩 교대에서 불철주야 김창호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어떤 태도가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러니 더 넘어갑니다. 앞으로 구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 예상과 달리 좀 힘들어요. 앞으로 2, 3일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등장한다. 여러분 여기서 비서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자, 그러면서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사실은 정말 사람 구하는 게 급할 때 그땐 누가 날 찍고 이런 걸 의식하면 안 되잖아. 근데 포즈를 취하죠. 그러니까 비서관은 사람에 대한 구출보다 언론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줄 그어두세요. 그 다음 자, 홍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냐고. 자, 그리고 기자들이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 몰랐습니다. 기자들이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막 이러면서 기자들은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홍 기자는 말합니다. 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 꼭 살아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왔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번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화장품 광고를 해. 너무 모순적이죠. 그러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다가 이 보도 바로 직후에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광고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래서 이런 역설적 상황의 제공으로 홍 기자는 여기서 본인이 말하는 것과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무소와 갱내를 보겠습니다. 김창호 씨와 이제 전화를 하죠. 나 소장이요.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 건강을 염려해서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보시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여러분, 비서관 이름이 뭐라고요? 신난다. 신난다 비서관이래. 회장님께서는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구출될 겁니다. 기운이 없죠? 그러면 이걸 보고 감사합니다.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 귀찮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갇혀있는 사람한테 자,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가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희곡 작가는 왜 썼을까요? 다 부족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부족한 거 없냐니. 그러면 비서관은 김창호 씨가 지금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는 채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자, 기자회견석상입니다. 김창호가 구출됐어요.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치의가 자, 여기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워주면서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유 눈이 눈 잘못될까 봐 제가 씌워드려요 하면은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일 텐데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전 국민에게 알려야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서 씌워주는 누구 역시 주치의 역시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김창호 씨의 시력이 아니라 김창호 씨가 언론을 타고 자신이 같이 유명해지는 데만 관심이 있죠. 자, 그리고 김창호 씨가 막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디죠. 고통받고 있다고 지금. 자, 김창호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집에 바로 안 보내주고 계속 이렇게 보도를 이어가죠. 자, 그다음 그러면 홍 기자는 객관적으로 말하나요? 아까 전에 생명의 존엄성 같은 거 외칠 때 보셨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주관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외쳤다. 소장은 비판적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협력적이죠. 비서관은 언론을 의식했어요. 답이죠. 자, 그 다음 기자들은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감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치의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주된 갈등은 이라고 했죠. 여러분 질문에서 주된 갈등은 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이 지문 짧은 지문 안에 갈등이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갈등이냐 아니면 소소한 이런 분쟁이 혹은 아니면 이런 긴장이 왜 촉발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갈등이 어떤 갈등인지 보려면 여기서 각각 대사들도 누가 말하고 있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내용 봅니다. 인테리 중에서도 아무런 손끝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 장 또는 조그만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이 없는 인테리. 여러분, 여기서는 한 사람의 내면 독백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직업이 없는 인테리라고 했죠. 인테리라는 건 지식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무직인 지식인의 상황을 얘기해요. 해마다 1000여 명씩 늘어가는 인테리. 뱀을 본 것들은 이들 인테리다. 근데 앞부분을 보지 않고 왜 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더 봅니다. 부르주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나느니. 그러니까 뭔가 신문사나 언론사나 이런 데는 다 인력이 충원됐기 때문에 더 일자리가 나지 않고 그들은 결국 꾀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 흔들리우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자, 인테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텐데 인테리인지라 그 속에 들어갔다가 도로 달아나오는 것이 99%다. 이 얘기는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르주아지에 입사하기를 기대하다가 입사하지 못했을 때 뭐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노동자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있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 99%는 결국 자신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그만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인테리고 무기력한 문화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 주인 없는 게이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다. 여러분, 여기에 인물이 등장해서 대사를 치거나 인물끼리의 갈등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서술자이거나 한 인물의 내면입니다. 그러면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게 한 인물의 내적 갈등이 왜 생겼니?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한 개인의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갈등인가요? 아니면 사회 구조 모순인가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내적 갈등 같지만 주된 갈등이라고 할 때는 이 내적 갈등이 왜 생겼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 한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와 이런 진술을 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고르셔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1번을 고르신 분들은 그냥 이게 독백적 진술이니까 1번을 골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갈등이 왜 생겼냐로 갔을 때 외부가 원인이면 외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에서 갈등은 크게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나누고 외적 갈등에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사회, 개인 대 운명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이때도 내적 갈등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촉발됐다면 그럼 내적 갈등이 아니라 진짜 이유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자, 이번에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박지원의 양반전이죠. 고전 산문은 누가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인 어느 정도의 선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온 작품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하는 작품일 땐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드는 공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작품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 양반이라는 말은 자, 선비의 족속의 존칭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있는데 그는 어질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 나왔죠? 양반.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함.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그 집 가서 경의를 표할 정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러나 그는 가난해서 해마다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빚이 쌓였다. 그래서 천석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다가 매우 노하였다. 그럼 여기서 사람 하나 더 나왔죠. 관찰사 데모. 매우 화가 나서 어떤 놈의 양반이 이렇게 군량을 축내었느냐. 그러니까 환곡은 원래는 군량으로 쓰일 이 양미를 그것을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빌려주는 건데 근데 그것을 양반이 타먹고 그것을 엄청나게 쓴 거죠. 자, 그래서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가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관찰사가 나쁜 사람인가요? 공명정대한 사람이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군수는 마음속으로. 군수는 또 어떤 사람? 양반을 보면 경의를 표하는 사람이죠.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 불쌍해. 자,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왜? 관찰사가 가두라고 하니까. 자,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대책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무력한 인간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길 당신은 한평생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환곡을 갚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하더니 양분은 한 푼어치 가치도 없네요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의 아내는 비판을 하였다. 누구를? 동그라미를. 자, 이 정도로 3인 이상은 펜터치 하지 말라 그랬죠? 그의 아내는 그의 부속인데 양반을 비판하였으니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자, 이 정도의 펜터치를 한 다음에 선지로 갑니다. 양반은 자고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맞죠? 군수는 양반에게 측은지심을 불쌍하다고 느꼈고요. 관찰사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며 아내는 남편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인가요? 비판하나요? 비판했죠? 외경이 뭐예요? 두려울 정도로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해가 두려울 정도로의 존경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외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편을 무시하고 있죠. 한심해.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내용 보죠.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처결하길 집안에 살림살이 전권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될 고씨는 제쳐놓고.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2명 나왔어요.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미리 아는 사람이 많지. 뭐 태평천하 이런 작품들은 거의 다 아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해봐요. 이럴 때 사람이 너무 여럿이 나오면 일단 중심인물을 잡을 때 초점을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윤직원 영감이 나오는데 거기 앞에 호칭이 어때요?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죠. 그럼 중심인물이 누구야? 윤직원 영감의 며느리가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누구한테 동그라미를 줄까요? 여기서 윤직원 영감의 며느리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고씨.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을 네모칠게요. 윤직원 영감이 결정하기를 집안의 살림살이의 전권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될 주부 고씨는 제쳐놓고 한 대를 건너뛰어 손주대로 내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한테 집안의 살림살이를 맡기지 않고 손주 며느리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씨의 며느리 되는 박씨. 박씨는 윤직원 영감의 맞손자 며느리. 그래서 윤직원 영감의 며느리, 며느리의 며느리. 자, 요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자, 그 며느리가 시할머니의 뒤를 바로 이어.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시할머니는 누구의 아내이다? 여기서 시할머니라는 호칭은 박씨기준이에요. 박씨기준의 시할머니는 누구다? 윤직원 영감의 아내.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이 시할아버지고 시아버지는 고씨의 남편일 것이며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지. 호칭이 정리가 돼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시할머니는 윤직원 영감의 아내고 윤직원 영감 아내의 뒤를 이어 바로 고씨를 제치고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고 보니 묻지 않아도 내가 주부로 들어앉아 며느리를 거느리고 집안 살림살이를 하는 어른이 되겠거니 했던 고씨는 그러면 이게 누구 생각? 내가 주부로 들어앉아 며느리를 거느리고 살림살이 하는 어른이 되겠지? 라고 했던 고씨는 고만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고 도리어 시어머니 오씨 대신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어머니 오씨는 누구? 박씨의 시할머니 그리고 윤직원 영감의 아내. 이렇게. 여러분 이 문제는요. 목적이 이거예요. 빠르게 인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 관계를 파악해야 고씨의 내면이 이해가 가거든요. 자, 그래서 1번 윤직원 영감이 실망이 컸겠군. 여러분 여기서 결정한 사람이 누구죠? 윤직원 영감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아니라 고씨가 실망이 크죠. 그 다음 시할머니는 자 누구의 오씨죠. 자애로운 분일지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박씨는 부유한 집에서 시집왔겠군. 알 수 없어요. 고씨의 현재 심정은 아주 절망적일 거야만이 근거가 있습니다.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으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일부 친구들이 이거 3번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3번일 것 같은데 그랬더니 윤직원 영감이 선생님 제가 아는 태평천하는 윤직원 영감이 막 친일도 하고요. 굉장히 돈돈돈 거리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고씨한테 살림살이를 물려주지 않고 박씨한테 물려줬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 친구가 나한테 질문했어. 선생님 이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윤직원 영감이 왜
고 씨에게 살림살이를 물려주지 않고 박 씨에게 살림살이를 물려주었을까요? 라고 어떤 친구가 내게 묻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런 질문을 왜 하죠? 여러분,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이 아니에요. 작가가 만들어낸 가족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작가가 표현한 만큼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글 속에 윤직원 영감이 왜 박 씨에게 물려줬는지가 안 나오면 그 사실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왜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인 것처럼 추정을 해보려고 하죠? 필요 없는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야. 아마도 돈 밝히는 윤직원 영감이 고 씨를 못마땅해 해서 박 씨에게 물려줬을 텐데 어쨌든 고 씨가 못마땅하니까 박 씨에게 줬을 건 당연해요. 하지만 왜 못마땅하고 왜 박 씨가 더 낫다고 생각했느냐는 글에 나와야 나온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윤직원 영감은 돈을 밝히니까 박 씨가 부잣집 딸내미라서 사돈덕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형사해 지금? 탐정놀이에? 객관식에서 글에 근거가 없는 생각을 왜 하냔 말이지. 그렇죠? 없어요. 추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생각입니다. 문학을 풀 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네. 자, 그다음 자료로만 쓰는 거야. 여러분,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무조건 독해는 자료 해석이에요. 자, 그럼 4번. 자, 4번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의 대화를 읽고 두 인물의 입장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인물을 잘 펜터치해서 따라갈게요. 자, 윤군과 나를 체크하겠습니다. 자네와 나와, 그러면 자네, 일단 윤군이니까 이 사람 잡죠. 자네와 나와 한 신문사에 같은 자리에 있다가, 그러면 자네랑 내가 한 신문사에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건 여기서 주어진 정보. 자네는 사직하고 나가는데 나는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둘의 차이. 그만둔 윤군, 그만두지 않은 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재산적 운명이라고나 할는지. 내가 결백할 수가 없다는 건 가난했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했다. 자네가 결백할 수 있었던 건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네가 누구예요? 윤군이죠? 그럼 윤군이 결백할 수 있었던 건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무엇을 결백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 같은 신문사에 같은 자리에 있다가 나가는 거. 사직을 하는 게 결백이라는 거야. 슝. 신문사에서 사직하는 게 결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사에서 뭔가 더러운 일을 시켰군. 이거는 당연한 추정.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죠. 자, 내가 결백할 수 없는 것은 그만두지 못해서. 자네가 결백한 것은 그만뒀기 때문에. 하지만 자네가 그만둘 수 있었던 건 부자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해서 신문사를 그만둘 수 없었음. 요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거밖에 더 있나? 자네와 나를 비교해서 적어도 그렇지 않나. 물론 가난하다고 지조를 팔아먹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노릇이야. 부끄럽지. 자, 나는 지조를 팔아먹었다. 자, 오늘이라도 민족의 심판을 받는다면 지은 죄만큼 복주할 각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자네처럼 단지 부자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이 지조를 팔아먹지 아니할 수가 있었다는 건 그것도 자랑은 아닐세. 자, 지금 이 사람이 좀 뻔뻔하죠.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피해의식으로. 내가 가난하니까 민족의 죄인이 되었고 자네는 부자였기 때문에 민족의 떳떳한 건데 그게 자랑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윤군이 말합니다. 그건 진부한 형식 논리요. 결국은 억담일세.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월급쟁이가 반드시 신문사 밥만 먹어야 된다는 법이 있던가? 자, 신문 기자 말고 달리 얼마든지 월급쟁이질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윤군은 그 논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난해도 그 신문사의 그 자리는 그만뒀어야 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생계를 구실로. 나는 가난하니까 신문사에 계속 다녔다. 윤군은 지식인의 지도적인 역할을 중시하여 신문사를 그만두었다. 지조를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대일 협력은 시대적인 특수성 때문이었다를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신문사에서 민족의 죄인이 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시대적인 특수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한 추론이고, 그 다음에 윤군의 대일 협력은 땡. 윤군이 대일 협력했다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일 협력했다는 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 했을 것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윤군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다른 일로 월급쟁이를 했겠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여러분 의미 문제는 제가 선지를 먼저 읽지 않고 있죠. 어떻게든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선지를 해소하려고 하셔야 되고, 기출을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죠.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이 누굴까? 자, 여기서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뒤에 처져 있던 백화가 고랑에 빠져서 발이라도 삐었는지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여러분 이럴 때 제가 백화가 넘어져서 신음을 했다에는 펜터치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백화의 성격이나 백화의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엔 쳐야 되냐면 여기서 영다리가 달려들어서 싫다는 백화를 업었어요. 여기에서 둘의 감정이 생기는데, 일단 백화가 싫다고 한 건 뭐예요? 영다리가 싫을 수도 있겠지만 미안해서일 수도 있죠. 둘 다 열어두세요. 열어두세요. 자, 어쨌든 여기서 백화는 싫다고 뿌리침, 하지만 영다리가 달려들어 업었음. 자,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업히며 말했다. 무겁죠? 자,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백화가 영다리가 싫어서 뿌리친 거라면 무겁죠 같은 걱정을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 확실히 백화가 업히지 않으려고 한 건 미안해서지 영다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까지 보고 무겁구나 이러면 안 돼. 뒤를 계속 봐요.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가벼운데 왜 대답을 안 했죠? 생각에 담겼기 때문이에요. 자,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가뿐했다. 자,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고 생각을 하니 누구 생각? 영다리의 생각이에요. 영다리는 자, 백화가 쇠약해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해집니다. 자,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여러분 여기서 옥자는 누굴까? 라고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자,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문제를 풀 때 필요 없는 생각에 빠지지 마. 예, 이거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소설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옥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이것만 하세요. 쇠약해진 타실이라 생각하니까 옥자가 생각났죠. 옥자는 어떤 사람? 쇠약한 사람. 그리고 눈시울이 화끈했다. 옥자는 영다리에 눈시울을 화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끝. 더 하지 마. 그 다음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으시네요. 세 사람도 없겠어요. 덱이 가벼우니까 그렇다고. 자, 그래서 둘이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선지로 갑니다. 백화는 처음에 영다리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자, 영다리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그렇죠? 미안해서 업히기 싫었으니까요. 영다리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다고 했다. 에? 자, 그 부분 보세요. 어린애처럼 가벼운 게 백화죠. 그럼 어린애는 왜 나왔죠? 백화의 가벼움 때문이에요. 그럼 옥자는 왜 나왔죠? 쇠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연결이죠. 그래서 어린애처럼, 어린애라는 이 부분을 잘못 끌어다가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다리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가 된다. 넘어지니까. 자, 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니까 이 중에 하나 빼고 드러났다. 근데 내용이니 선지를 미리 읽고 들어가면 드러나지 않은 걸 드러났다고 착각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도 선지를 미리 읽지 마세요. 그리고 미리 읽지 말고 얘를 어떻게 다 외우지? 내가 못 외우면 어쩌지? 하지 말고 펜터치 해두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보시라고. 자, 여기 보죠.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근 혹은 반의 반근쯤 사러 가는 푸주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여보내며, 어머니 나왔어요. 어머니 잡을게요. 어머니는 돈을 들여보내며 매일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항상 주의를 줬어요. 그리고 주의의 내용. 적게 주면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따져.
그리고 또 비계 말고 살로 주세요 해. 자, 그러면 어머니는 왜 이런 주의를 줄까요? 애를 보내면 적게 줄지도 모른다. 비계를 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엄마 마음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 푸죽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염은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친 이 수염을 기른 호라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여러분, 근데 여기 중국인이 나왔는데 중국인의 네모, 중국인의 외양 묘사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의 외양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의 캐릭터의 형상화를 위해서 외양을 묘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외양 묘사만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뭐 심술 맞을 것이다, 무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속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외양 묘사를 보고 그냥 읽되 여기다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더 읽습니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키가 작아서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넣는 것과 동시에 내가 총알처럼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라고 조금 주냐고 외쳤죠? 여러분, 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게 주면 애라서 조금 주냐고 하라고. 근데 애가 바로 가자마자 애라고 조금 주세요? 이랬죠. 이상한 얘기잖아요. 아직 안 줬거든요. 고기를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애라고 조금 주냐고 따졌죠.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그 끈에서 칼을 문질러 나를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여기서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서 뚱한 얼굴로가 여러분 왜 뚱해? 그냥 원래 쌀쌀 맞은 자라서?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아직 고기를 받지도 않았는데 뭐 적게 주냐고? 자, 나는 비계는 말고 살러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에 중국인이 고기를 자르면 자르고 나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허겁지겁 또 말했어요. 고기로 달래요. 애라고 조금 주세요. 고기로 달래요. 그러면 이게 이 말을 통해서 중국인은 웃기 시작했어요.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아, 누가 시켰다는 걸 안 거죠. 아, 제가 왜 저러는지 지네 엄마 시켰구나.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냈다. 덥석 베어내면서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이 얘기는 야, 내가 비계로 주겠니? 고기를 사러 왔으면 고기를 주겠지. 당연한 걸 의심해서 말하니 야, 내가 고기만 주겠니? 털도 주고 살도 가죽도 주지라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런 장난을 친다는 건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시킨 엄마나 이 아이한테 뭐라 그럴까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아이는 귀엽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자, 그럼 어머니의 주의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다 못해 아주 과도하게 수용한 나머지 어머니 의도보다 더 심하게 했죠. 자, 그래서 아직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부당한 행위를 당할까 봐 허겁지겁 막 따지고 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매양 주의를 주었다. 항상 똑같은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의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의 특성이나 공간적 배경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가 내가 늘 고기를 사러 가는 푸주간이었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공간이 묘사돼 있거나 혹은 그때 당시의 시대나 혹은 고기를 사러 갔을 때의 시간적 배경이 구체화된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나의 말에 대해 푸주간의 중국인이 보여주는 정서는 기분을 나빠했다라기보다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의심한다라는 거는 캐치했지만 아이를 대상으로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공간적 배경의 역할, 고기 사는 곳, 하지만 시간적 배경의 역할 같은 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에 다음 글의 내용과 시적 상황이 가장 유사한 것은 이건 산문과 운문의 융합이라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독해 문항수를 늘려나가는 상황에 이런 문제가 사실 더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엔 문법이나 규정이나 어휘나 한자 문제 비중이 높아서 독해 문제를 많이 못 내니까 독해 문제 하나를 내도 이렇게 선지에다가 다른 막 작품들을 박아 넣어가지고 하나의 독해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 텍스트를 파악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요즘에는 독해 문제 개수를 늘렸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시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 봅니다.
이때는 추구 월망간이라 월색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고 공중에 외기럭이 응응한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사이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력이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는데 독수공방의 눈물을 세월로 보내는 송이는 오죽하겠는가. 자, 여기서 인물이 등장할 때까지 저는 기다렸어요. 배경 묘사에다 치지 마시고 항상 산문에 사건의 주체는 인물이다. 인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되 인물의 신세가 나왔죠. 송이는 어때요? 독수공방의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졸다가 눈을 뜨고 보니 남창에 밝은 달월이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송 심해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마음에 가득하며 눈물이 떨어진다. 탄식을 합니다. 달아, 너는 내 마음 알지?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운 대상이 있어요. 우리 님을 만났는데 달은 다시 보는데 님을 못 보는구나. 그러면서 누군가 보고 싶어서 그리운 마음을 여기에 이렇게 내어놓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시를 보고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추풍 감별곡이라는 걸 만들자. 자, 그럼 이 1번부터 4번에서 이별의 상황 가장 유사한 걸 고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도 이별이지만 사별이죠. 죽어 이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공무 도와갑니다.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 어이할고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사별한 님 절망 체념입니다. 그 다음 2번 가위로 싹둑싹둑 옷을 마름질한다. 추운 밤 10손가락 모두 굳었네. 남을 위해 시집갈 옷을 항상 짓지만 해마다 이내 몸은 홀로 자네. 이 노처녀의 심정을 담고 있는 노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의 노래를 담은 이 노래는 이별이 아니라 그냥 정말 홀로 고독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냥 고독한 거랑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상태에 그리워하면서 외로운 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외로움을 이야기한 거지 누구와 이별해서 이렇게 외로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자, 이거 황정화입니다. 펄펄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롭구나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간단 말인가. 황정화죠. 함께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의 슬픔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비개인 긴 언덕에 풀빛이 짙은데 님 보내는 남포에 서러운 노래 포진해 대동강물은 언제 마를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는 제가 낸 건 아니라 기출입니다만 기출문제 굳이 이렇게 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3번도 이별, 4번도 이별이에요. 그러면 이별이라는 게 지금 똑같은데 그래도 가장 똑같은 걸 골라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이미 이별하고 그 사람을 데리러 갔지만 그 사람이 같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에 그 사람을 되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슬픔을 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님을 보내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으로 봐도 자, 이게 이별 후를 이야기하니 더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배경 지식으로 접근을 하면 송이는 친구와 이별하면서 쓴 글이다도 근거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문제 해설을 이제 여러 강사들의 것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를 다 쓴 사람, 이것만 쓴 사람, 이것만 쓴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별하는 중이라는 면에서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친구와의 이별이 작품의 창작 기원이었다. 두 가지 다 하면 좋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출 파트는 다 했고요. 잠시 쉬고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연습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자, 여기 1번 다음 작품에서 산바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민속극의 한 일부가 나와요. 그래서 산문에서 희곡도 있고 그리고 그냥 소설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한 텍스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희곡적인 거 그리고 소설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섞었어요. 자, 여기서 우여 우여 아 여보게 우리 딸 조카 머슴 손자 세보러 나왔는데 다 어디 갔나. 자, 그러자 산바지가 영감네 식구 세보러 나오는 족족 저 용강 이심이가 다 잡아먹고 영감 나오면 마저 먹겠다고 저기 넙죽 엎드려 있어. 자, 여기서 지금 산바지의 역할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박첨지한테 지금 박첨지가 모르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자 박첨지가 뭐뭐뭐 우리 식구들 나오는 대로 다 잡아먹혔다고 그리고 나도 먹겠다고 아 이거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하는데 물렸어요. 그러자 산바지가 잘됐다 이러지.
자, 그러니까 박첨지를 막 편들어주고 도와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 거지. 자, 그러자 박첨지가 아이고 여보게 우리 조카 좀 불러주게. 그러자 또 산바지 또 시키는 대로 해요. 자, 산 넘어 진동아. 근데 홍동지가 똥 눈다. 자, 야 이놈아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불러주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박첨지에 대해서는 되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또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 우리 민속극에 보면 말뚝이 형이 그렇죠. 보면은 양반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양반을 서포트하는 것 같지만 옆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또 비판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산바지가 바로 그런 말뚝이 형 인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땡. 오히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갈등의 주인공이어야 해요. 여기서 주인공은 뭐로 보나 박첨지죠. 근데 이 사건의 진행을 돕는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공 아니고 등장인물의 대화 상대자로 사건을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박첨지 그리고 홍동지고, 그리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진행자 역할이지. 자, 그럼 여기서 진행자가 주인공이에요? 게스트가 주인공이에요? 토크쇼에서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지? 게스트지. 그날의 주인공은, 그럼 그 씬의 주인공은 누구지? 박첨지지. 자, 그래서 주인공과 대화 상대자가 되어준다. 그 다음 해설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여러분 해설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까지 괜찮을 수 있는데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민속극 속의 해설자 역할을 하는 말뚝이형 인물들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야기의 부수적인 인물로 근대적 성격의 인간을 제시한다. 여기서 이야기에서 부수적인 인물이다. 물론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이며, 그리고 여기서 근대적 성격의 인간임은 드러나지 않아요. 투쟁을 한다든가 혹은 봉건 사상에 대해서 봉건적이지 않은 반봉건적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근대적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낙성비룡이에요. 자, 고전소설입니다. 여기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A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문제 풀다가 에이 이거 뭐야 그러다 다시 볼 거잖아. 그러니 이렇게 지문을 다 주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앞뒤를 보셔야 A 상황이 이해가 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부분 제시된 부분들을 먼저 본다든가 그런 판단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원수가 묻길 외방에 있은 지 벌써 11년이라 처형은 편안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 원수의 동그라미 치고 내용 파악해야지. 원수가 물었다. 원수는 외방에 있은 지 벌써 11년이나 되었다. 처형은 편안한가? 라고 물었는데 처형의 안부를 묻는 대상이 설태수예요. 그러면 처형이 뭐예요? 아내의 언니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언니의 안부를 설태수한테 물었다고. 그러면 설태수랑 처형이 관련 있는 사람인데 웃으며 대답하길 나는 비록 약한 남자지만 조강지처를 버리지 아니하니. 그러면 설태수의 조강지처가 바로 원수의 처형인 거죠. 자, 그래서 처형을 제가 처형과 설태수를 같은 기호 줬죠. 왜? 부부니까 일단 묶어. 자, 그 다음 그래서 몸이 편안히 자녀를 두루 갖추었고, 그 다음에 형은 약한 부인. 여기서 형이 누구예요? 여러분 형이 꼭 형 동생 뭐 남자 형제 사이만 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말로도 형을 썼거든. 그래서 형은 약한 부인을 버리고 11년에 이르기를 한 번 편지도 붙이지 않았으니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부귀영화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때 오직 빈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지 아니하니 형은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의 몸을 보전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설태수가 앞부분은 칭찬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지만 이거는 평판, 원수에 대한 평판이지만 가족 중에 하나인 설태수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쵸? 아내를 버린 자다, 무단하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무심한 장부다. 자, 나는 비록 벼슬이다. 자, 형을 모시고 있으나 공적인 지위와 사적인 지위가 꼬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형과 사는 게 설태수죠. 그럼 가족 내에서는 누가 위에요? 설태수가 위에요. 근데 그 설태수의 처제와 결혼한 원수는 그 처제를 버렸던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집안 사람으로서 자, 공적으로는 나의 주군이지만 어쨌든 원수지만
대장이지만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처제의 남편인 동서에게 훈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형보다 내가 낫지 않겠소 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훈계가 들어있지만 막 되게 진지하게 정색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농담처럼 에헤이 뭐 바깥에서는 잘 나가시지만 집에서는 제가 좋은 남편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자, 하고서 크게 웃어요. 누가 웃었어요? 설태수가 웃는 거예요. 그러자 원수 또한 웃었다. 여러분 여기서 분위기 차갑지 않습니다. 만약에 설태수가 웃으며 말했는데 팍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원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 나를 조롱하오. 여러분 여기서 나가 원수잖아요. 그럼 형이 누구예요? 설태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형이라고 부르는 상황인 거예요. 고전 소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냥 한자어 때문만이 아니에요. 현대 소설에 비해서 고전 소설이 훨씬 더 한 사람을 이르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 나를 조롱하오. 가소롭도다. 그러나 금주에 처가는 평안하시오. 네 마누라 아프다고.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기서 A는 누가 말하는 중이에요? 네, 설태수요. 그러면 설태수가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나는 가족을 버리지 않았죠. 자,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했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집안에서 무심한 자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처신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손윗사람은 가족 내에서요. 자, 그 다음에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3번에서 주인 사내가 본 사냥의 의미라고 했어요. 이게 지문 안에 주인 사내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주인 사내가 본 사냥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글을 읽고 사냥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주인 사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0여 년 만에 안땡내는 임신을 하였다.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주인 사내는 아니에요. 그래도 안땡내를 치겠습니다. 마침 주인 사내가 포수라서 태중에 좋다는 피를 먹여버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안땡내는 누구의 아내? 주인 사내의 아내구나. 기호 똑같은 거 줘도 될 것 같지만 뒤를 보시면 그녀와 주인 사내의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갈랐어요. 자, 여기서 주인 사내가 포수라서 좀 피를 먹여버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로 적잖이 큰 노루 한 마리를 잡았어요. 산까지 따라 나선 아내가 누구? 안땡내. 왜 따라 나섰을까요? 따라오라잖아. 피 먹인다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좋다니까 먹으려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창대롱을 대주는 대로 빨아삼켰다. 노루가 짓눌려 가슴을 찔려가지고 애처로운 비명을 질러대는 것이 안 됐지만 태아를 위한 것이니 하니 괜찮았다. 누구 마음? 이건 아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애처롭긴 했는데 아내는 노루가 애처로웠지만 태아를 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피먹기를 마치자 몰입꾼들이 노루를 떼매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노루고기를 먹게 됐다고 그랬죠. 자, 한 사람이 노루의 배를 가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끼가 들어있다. 그리고 안주감이 더 생겼다 그랬어요. 새끼까지 안주다 이거죠. 배 안에 있는. 이때 아내는 방 안에 있었다. 밖에 떠드는 소리가 모두 다 들렸다. 그럼 아내는 자기가 금방 피를 빨아먹은 노루가 뱃속에 임신을 한 노루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는 토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괜찮지 않아졌어요. 왜요? 자기도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던 노루한테 약간 그 미안함이 증폭된 거죠. 그래서 그 거북함으로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피 같은 것이 나왔다. 그런데 아까 먹은 피빛보다 더 붉고 분량도 많은 먹은 양의 2배나 되는 듯한 거를 토했어요. 자, 그 다음 중략 뒤에. 자, 이 토하는 행동으로 그녀가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해도 되는 추론이에요. 그녀는 괴로웠어요. 죄책감에 토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우리 집 사람은 아직도 지가 알을 못 놓는 걸 내가 사냥을 해서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중략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걸 추정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죠? 주인 사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사내가 말합니다. 우리의 집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걸 아까 전에 분명 임신했다 그랬는데
아이를 아직도 못 낳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토하고 어떻게 된 걸까? 유산을 했겠죠. 그걸 추정하셔야 돼요.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근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걸. 설마 있는 뱃속에 있는 애가 뭐 3년 4년 이렇게 아이가 안 나오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그때 유산하고 그 이후로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사냥을 해서 그런 줄 압니다. 내가 사냥을 해서 그런 줄로 안다라는 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도 만약에 그것에 동의를 하면 그래 내가 사냥을 해서 그때 어미를 품은 노루를 죽여서 그 노루의 한으로 그래서 영영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아 못 놓는 걸 내 사냥 탓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내가 지나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집사람은 사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부정을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주인 사내는 사냥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저번에 내가 요새도 사냥을 나가느냐 하고 했을 때 주인 사내가 벼랑간 놀라는 빛으로 당황한 것. 여러분 이 얘기는 요즘도 또 사냥을 한다는 거죠. 요즘도 아내 몰래 사냥을 하는데 당황해서 아내가 들을까 봐.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한 게 옆에서 아내가 들을까 봐. 아내는 사냥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 그리고 한창 이야기에 열중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총질하는 신용까지 했다. 자, 그만 내 말에 퍼뜩 정신이 들며 자기가 지나쳤음을 깨달았음이 틀림없다. 이거는 자, 자기도 모르게 총질하는 신용까지 하다가 사냥 요즘도 나가냐? 그러자 안 해요. 옆에 아내 있으니까 눈치 봤다는 거지. 여기서 자기가 지나쳤음을 깨달았다는 건 사냥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총질하는 신용까지 해서 아내 옆에서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여기서 준 힌트까지만 사용해서 적정한 추정까지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가 해도 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사냥의 의미. 이건 어떤 종교적으로 부정을 타는 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냥은 그냥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내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피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2번 사냥의 즐거움은 사냥물의 두려움과 희생의 대가다라고 생각하는 건 알 수 없어요. 여기서 그냥 사냥을 계속 한다는 거라든가 사냥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알지 그렇다고 해서 죽일 때 쾌감을 느껴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거든. 사냥은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나라를 망친다는 건 사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해야죠. 자, 그래서 3번 4번 묶어주세요. 3번 4번은 이건 사냥을 즐기는 자가 할 생각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사냥을 즐거워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이게 사냥물의 두려움과 희생의 대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런 즐거움을 느끼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죠? 그런 면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런 면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래서 아내가 사냥물의 두려움과 희생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사내는 그걸 단순화시켜서 그냥 사냥은 목표 추구 행위일 뿐 거기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니 사냥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기억의 화자에게 니은을 지닌 승상이 할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문의 전체를 보되 기억과 니은을 잘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소대성전입니다. 자, 나무 베는 아이가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들었건을 보니까 검은 때가 줄줄 흐르지만 그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니 은은한 기품은 아이의 것이에요. 그래서 승상이 잠이 깨기를 기다리니 그 아이가 돌아 누우며 형산배곡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비인 줄 알리. 여상의 자취 조대 있지만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가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워있으되 삼고초려한 유황숙의 자취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사람이 있으리요 하면서 한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아이가 자기 자신이 형산배곡이며 그리고 여상이며 와룡이다. 그런데 나를 알아봐줄 사람, 자, 그걸 누가 보배인 줄 알겠니? 그래서 여상의 자취를 알아봤던 문왕이 없고 와룡을 알아본 유황숙이 없으니 그러면서 한탄했어요. 나는 숨겨진 인재, 날 알아봐줄 사람이 없네. 근데 그 소리가 웅장해서 산천이 울렸습니다. 웅장한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자, 아이는 비범한 아이예요.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드러났다. 아이는 탈속한 자예요. 승상이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 만났다. 영웅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깨워서 봄날이 심히 고난데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니 일어나 앉으면 물을 말이 있다. 그러면서 깨웠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승상이요. 어떤 사람인데 내 단잠을 깨워 말을 묻느냐? 나는 배고파서 심란하다. 라고 아이가 말했어요.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드니 승상이 말하길 너 비록 잠이 달겠지만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눈들어 나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것이다. 그 아이가 눈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나 앉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니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그리고 가슴속에 만고 흥망을 품었으니 진짜 영웅이더라. 아이가 영웅의 상을 가졌어요. 승상의 명감이 아니면 그 누가 알았으리. 승상이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으니 이 아이를 알아본 것이다. 자, 그러니 기억의 화자에게 명감이 있는 승상은 자, 내가 너를 알아보러 와 주었노라. 겠죠? 자, 그러면 선지 봅니다. 자, 여기서 승상이 할 말로 적절한 것. 너는 자루 속의 송곳 같아서 알아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를 낭중지추라고 하는 성어가 있죠? 낭, 주머니 속에 송곳. 이건 뛰어난 사람은 어디다가 넣어놓아도 티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상과 같은 사람은 뛰어난 자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의 속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뜻이니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전 산문은 특히나 성어나 속담과 연결짓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밑줄 친 대상이 처한 문제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것은 그러면 우리가 밑줄의 대상 보시고 그리고 그 주변부에 있는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 박지원의 창해에게입니다. 자, 내용 봅니다.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어찌 문장에만 해당하리요. 일체의 갖가지 일이 모두 그러하지요. 화담 선생이 외출했다가 집을 잃고 길에서 우는 자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담 선생이 너는 어째서 울고 있느냐? 그럼 밑줄의 대상을 따라다닐게요. 너는 어째서 울고 있느냐? 저는 5살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요. 맹인이네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 자, 근데 아침에 밖에 나왔다가 갑자기 환하게 보인다. 갑자기 천지만물이 환하게 보인다.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논두렁 밭두렁 갈림길도 많고 집집마다 문이 똑같아 보여서 어느 집이 우리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이 대답했다. 너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마.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러면 너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눈을 감고 지팡이로 땅을 두드려보고 발 가는 대로 따라서 집에 도착했답니다. 어떻게? 평소처럼. 자,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빛깔과 형상의 정신이 뒤죽박죽되고 슬픔과 기쁨에 어지러워 그런 망상을 일으켰던 것이다. 누가? 밑줄이. 자, 밑줄의 고통은 어디에서 왔다? 여기서 왔죠. 지팡이로 땅을 두드려보고 발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 분수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밑줄의 대상이 처한 문제 상황은 가지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가져 너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외면에 현혹이 되어 그래서 본질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리와 빛깔은 외부의 사물이다. 외부 사물은 항상 눈과 귀에 장애를 만든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보고 바로 듣게 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하니 그래서 겉보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분수대로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여라.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선지 중에 매력적인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물에서 노는 고기는 물을 보지 못한다. 보이는 게 모두 물이라서. 이거는 오히려 자신의 주변에 늘 있던 것은 귀한 줄 모른다. 이런 상황에 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처한 문제 상황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우습게 알아서가 아니라 가지지 못했던 능력을 가져서 보지 않았던 걸 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사물에는 본래 정해진 색깔이 없는데 내 눈이 사물을 보고 색깔을 결정한다. 눈으로 색깔을 결정한 데서 그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마음속에서 미리 결정한다는 편견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건을 찾는 사람이 앞을 보면 뒤가 보이지 않고 왼쪽을 보면 오른편이 보이지 않는다. 실내에서 사물이 서로 섞여 있고 눈 돌릴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실내에서의 문제죠. 예, 그래서 이거는 물건을 볼 때 한쪽만 보고 다른 여러 가지면 다양한 측면을 못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이처럼 과다하게 외적인 측면에 휘둘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여러분 6번 문제는 마지막 문제인데 사실 요 문제가 미리 고백해야겠어. 100일 기도 모의고사에 중복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미리 해설을 하면 나중에 100일 기도 보시다가 제가 그게 조판이 끝나고 알았어요. 이거를 알고리즘에 넣어놓고 그걸 뺐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사과드리고요. 해설을 미리 하지 않는 걸로. 이 100일 기도에 있는 걸로. 해설지가 있지만 해설지를 보셔도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이브를 듣다가 해설 들어버리면 그러면 100일 기도 풀 때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100일 기도 참여하실 분들은 그냥 해설지 보지 말고 보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일 기도 하지 않으실 분들은 해설지 보시고 혹시 해설지가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카페로 질문해 주세요. 해설지는 자세히 써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패턴 19까지 끝났고요. 패턴 20은 제가 촬영을 따로 해서 다음 주에 무료 특강, 방문강 무료 특강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복습을 쭉 하신 뒤에 그 다음에 패턴 20 문제 미리 풀고 다음 주에 올라오는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은 마치고 자 이제 질문 올라오는 거 질문에 대답하고 고민 있으시면 고민에 답해 드리겠습니다.